되게 받고 싶었던 상이었어요. 이제 미랄복지재단은 워낙 장애 분야, 다른 단체들이 하지 않는 분야의 사업을 좀 도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저 한 걸음 더 상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을 특히나 30주년 되는 해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네, 미랄복지재단이 19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사실 지금은 미랄복지재단이 제법 큰 규모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15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재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저희 재단에서 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미랄 콘서트라는 음악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하나는 워낙 작은 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하다 보니 모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하면 모금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미랄 콘서트를 열었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나는 좀 장이 필요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랄 콘서트를 했는데, 그 첫 해에 모금된 그 모금 금액에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11조죠. 10분의 1을 한국보다도 더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필리핀 바자오족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 해외 사업의 첫 시작이었고요. 그때부터 꾸준히 해외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개발협력이라기보다는 단순 해외 구호의 성격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본격적으로 KCOC 회원단체에도 가입하고 또 저희의 그 지부들도 설립하고 또 현장에 이미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협력 사업장들을 좀 확대하고,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개발협력 사업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말라위 사업에 그 코이카 장애인 분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장애인 재활 사업도 ODA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마도 많은 단체들보다 조금 더 장애 분야에 좀 특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미션이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룬다예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미랄복지재단이 창립이 되고 또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좀 철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 소외된 이웃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더 소외되고 더 취약한 계층이 바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장애인 복지로는 조금 많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는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사회 참여들이 되게 중요한데, 현장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애 사업으로 개발협력 사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그냥 늘상 너무 당연시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와 배제입니다. 이런 걸 어디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냐면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협력할 때 사업하러 처음에 지역에 가면 지역 사회 사전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 통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은 들어간 저희들이 그냥 작은 NGO가 장애인 통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이거 통계가 없다는 건 어떤 사업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협력국의 국가 발전 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주정부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더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국가 발전 계획에서 장애인까지를 포함해서 국가 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 협력국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고, 그러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할 여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그 부재입니다. 사실 장애인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주정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가장 장애인식의 부족으로 저희 사업을 할 때 큰 어려움을 주는 분들은 장애인 당사자분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가 케냐에서 처음에 사전조사 가서 그 지역의 그 슬럼가를 가서 장애 아동들이 있다는 집들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흙바닥에, 집안의 흙바닥에 그냥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가 10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 학교에 못 가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엄마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돼요 라는 그 과정을 설득시키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고 나중에 가장 많이 이 인식의 변화가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행복하고 좋아하시고. 사실 미랄복지재단은 모두가 아시듯이 그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조금 많이 해외 사업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와 개발협력 사업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협력에서 보통 그 프로젝트 사이클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복지도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전조사를 하고 저희 대상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평가하고 다시 그걸 완료시키고 하는 그 전 과정이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유사한 점은 개발협력에서 아마 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 워딩이 지속 가능성일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에서도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미랄복지재단이 장애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이 자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고 좀 규모 있게 만들었던 사업은 직업재활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의 역량을 가지고 사회로 나와서 사회 참여를 하고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좀 레슨런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직업훈련센터를 개도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장애를 포함해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것이 직업훈련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가진 그 사업의 한계점은 뭐였냐면 한국은 어쨌든 장애 아동들이 그 생애 주기별로 나이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한 자극이나 교육 훈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함께 했던 협력들의 그런 대상자들은 소외되고 배제됐기 때문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성인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취창업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런 기술이나 지식뿐은 아니거든요.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성도 길러지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이런 방법을 모르는 장애인들이 사회를 당면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취창업을 연결하더라도 지속하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취창업을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협력국에서 비장애인들도 직업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보낸다라는 것이 또 가진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우리는 이것이 현장에서 조금
잘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와야 하는 입장인데 직업훈련센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건 복지로 풀고 복지는 정책, 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사실 협력국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업훈련센터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것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직업훈련센터 그 지역에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 지역에 국가적 전 지역에 모든 장애인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직업 재활, 직업 훈련으로 접근을 하는 게 여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더라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조금 얻었던 레슨런은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냐면 첫 번째로는 생애 주기별 접근이 너무나 중요하다. 장애인의 역량만 강화시키고 역량만 길러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사회, 그 나라의 정부기관이 해야 되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찾아주어서 쭉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굉장히 중요한 레슨런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케냐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 빈민 지역에 장애 아동들이 있는 그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그 아동들에게도 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그 엄마들 중심으로 엄마들이 좀 경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공동농장을 운영해서 소득을 얻게 하고 이런 사업으로 처음 세팅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좀 변경했냐면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아니면 보건부랑 같이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장애 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립학교 안에 특수학급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주립병원이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물리치료사를 양성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재활 서비스, 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모들이 경제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이나 양계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로 3가지 사업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요소만 생각하면 그 3가지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장애위원회입니다. 보통 저희가 아마 아프리카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시아 쪽을 가도 제일 먼저 그 처음 사업하는 지역에 가면 사전조사할 때 마을 위원회들을 찾아가거든요. 마을 리더와 위원회들을.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장애인을 대변하고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계속 배제되고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안에 이 장애인을 대변하고 지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의 사업의 안에는 장애위원회 혹은 장애통합위원회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인원 1명, 장애인 당사자 그룹이나 아니면 부모들, 그다음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장애위원회로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속에는 그 사업의 대상자라든지 혹은 사업과 연결된 모든 관계자에게 장애인식 교육이 혹은 장애인식 활동들이 더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들과 기관들과 계속적으로 그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연대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 사업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대표님이 오셔야겠네요. 이미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자체가 그 지역사회나 주정부 기관한테로 녹아들어가지고 그들이 기능하면 우린 나와도 그냥 그 사업은 쭉 이어질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있든 없든
그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그냥 한두 계단을 놓아주는 역할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좀 무르익은다면 저희는 나와도 되겠죠. 다만 이제 사업장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관들과 좀 협력을 해서 하는 협력 사업장들도 있고요. 필리핀이나 뭐 말라위나 케냐나 이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거기에 NGO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미랄의 이름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자립해서 예를 들면 미랄 케냐, 미랄 말라위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우리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사실 고민은 되고요.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갔을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월드비전 필리핀이 독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그 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데요.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자체적인 재정의 힘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정도면 이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나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빈국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최빈국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나 절실한 욕구는 더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제가 많네요. 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저희도 지금 때가 저희가 연간 사업을 좀 돌아보고 2024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해외 사업부가 좀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도를 좀 계획해 봤는데, 올해도 너무 바빴는데 내년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좀 현장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현장의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2024년에 저희가 조금 기존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면 계속 느끼는 것이 장애를 섹터의 사업으로, 장애 분야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장애 분야는 섹터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단체들이 뭐 NGO, INGO, 국제기구, 뭐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해외에서 교육, 보건, 뭐 지역개발 사업, 그다음 뭐 영양 사업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많은 사업 속에 사업을 기획할 때 장애 관점이 반영되어서 장애 포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말라위에서 굉장히 2012년부터 사업을 했어요. 말라위는 처음부터 저희가 장애 분야의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장애 통계가 여전히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말라위에 저희가 일하는 지역, 은코마 지역의 장애인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어요. 네. 근데 그 전수조사를 할 때 저희 현지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했다고 해요. 기왕 이렇게 전수조사 하는 김에 그러면 여기 은코마 지역에서 했던 뭐 많은 단체들이 했던 프로젝트 안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같이 참여했는지도 같이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한번 2019년에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중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했던 사업은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말라위 같이 최빈국은 결국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과 성장이 이런 외부의 원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희 은꼬마 지역에서도 사실은 어떤 지역개발 사업이나 소득증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단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WHO가 장애인의 인구를 15%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15%. 근데 단 그 사업의 15%, 10%, 5%만 참여시켜 주었어도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랄복지재단이 장애 분야의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지역과 우리가 가진 자원은 되게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섹터의 사업 안에 장애를 반영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장애 포괄적인 개발 협력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4년에 내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저희가 했던 사업의 성과를 장애 사업에 대한 장애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는 걸 조금 개발협력 좀 NGO들에게 같이 좀 공유하고 사례를 나누고 또 그들이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들, 어떤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우신지를 좀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장애 사업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개발협력이 이제 워낙에 방법이나 통로나 하는 기관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옛날엔 현장이 최고였거든요. 현장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개발협력을 꿈꾸는 사람은 현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모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장을 이렇게 막 꿈꾸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 현장의 그런 중요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반감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모두 다 좀 알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정말 힘드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되게 외롭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데 그 현장을 지켜주시는 많은 개발협력 활동가 분들께 진짜 마음 다한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발협력이 진짜 성장이 더딘 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협력 사업이. 근데 실컷 열심히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나 뭐 하고 있지라고 돌아보면 크게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나?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제 제법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건 저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분명히 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노력해서 이뤄가는 것들이 이 변화의 가능성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조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발협력 활동을 하시다가 지치고 어려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다. 정말로 이런 꾸준한 노력들이 변화를 분명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